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28회째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당시 진평공은 황금무도하여 한씨, 조씨, 위씨, 지씨, 범씨, 중앙씨 등 육가의 건세가들이 병권을 장악하고 걸핏하면 동쪽의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였으며 초나라 영왕의 군대는 강자하여 중원 각국을 자주 침범하였다. 그리고 제 나라는 대국이면서 노나라 옆에 있는 나라였다. 그래서 노나라는 작으면서 약소국으로 초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진나라가 화를 내고 진나라에 붙으면 초나라가 침공했으며 제 나라를 소홀히 하면 제 나라가 쳐들어오는 형편이었다. 노나라 소공 20년, 공자의 나이 이미 30이었다. 그 무렵 제나라 경공과 안녕이 노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공자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공자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옛날 진나라 목공이 나라도 작고 변두리 국가였지만 전국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오? 그러자 공자는 진나라는 비록 나라가 작아도 뜻이 웅대했고 변두리 국가였지만 그 행동이 정당했습니다. 목공은 자신이 직접 병례를 발탁하여 3일간의 대화를 나눈 후 그의 현명함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정사를 맡겼던 것입니다. 가히 목공은 천하의 왕자도 될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경국은 그의 말에 탐혹하여 그 후로는 노나라의 현자로서 공자를 기억하게 됐다. 공자가 35세 때 노나라 소공은 사소한 일을 계기로 나라 안에서 가장 실력자인 계평씨를 처벌하려 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닭싸움으로 인해 계평자가 후소백에 대해 법도에 어긋난 처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공은 계평자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계평자도 맹씨, 숙손씨와 손잡고 연합해서 반격을 하여 오히려 소공의 군대를 격파했다. 그리하여 소공은 제나라로 망명해야 했다. 노나라의 정치 질서는 이때부터 문란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실망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으며 그곳에서 대북 고수자의 가신으로 지내면서 제나라 경공과 교류하고자 했다. 그 무렵 제나라에서는 음악이 매우 발달해 있었는데 이에 공자는 제나라 태사와 음악에 대하여 담론을 나누는데 특히 순임금이 만든 소곡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3개월 동안이나 그야말로 침식을 잊고 배우게 되었다. 제나라 사람들은 공자를 칭찬하였다. 드디어 제나라 군주 경공이 그 소문을 듣고 공자를 불렀다. 예전에 노나라에서 만나 공자의 사람됨에 탐복하였던 경공은 반가워하며 공자를 맞아들인 후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 공자에게 물었다. 이에 공자는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어버이는 어버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각기 그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군주가 군주답지 아니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아니하며 부친이 부친답지 아니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아니하면 아무리 양식이 풍부하게 있다고 해도 우리들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다는 말이요. 며칠이 지난 후 경공은 다시 공자를 불러 이번에는 정치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에 공자가 대답했다. 국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절약과 낭비 근절입니다. 경공은 공자의 대답에 기뻐하면서 공자에게 봉지를 하사하려 했으나 재상 안녕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개 유학자는 언변에 능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교만하고 독선적이어서 신하로 서기 힘든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허례 허식을 소중히 하여 죽은 사람에 대한 예절을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거창한 장례식을 지내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것이 일반의 간섭으로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벼슬을 구해 거지처럼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므로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성인들이 계속하여 세상을 떠나고 주왕실이 쇠락한 뒤 예약이 붕괴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공자가 어떻게 옷을 입고 번잡한 의전회를 제정하고 걸음걸이를 어떻게 하는 등 번잡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몇 세대에 걸쳐서도 모두 학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공자를 기용해서 국내의 풍속 일신을 교환한다는 건 백성들을 이끄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경공은 여전히 예의를 갖춰 공자를 만났으나 두 번 다시 예에 관한 화제는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경공은 공자에게 내가 그들을 계시와 같이 그렇게 높게 대우할 수 없소 라고 말하고는 계시와 맹시 중간 정도의 대우를 해주었다. 자신이 제나라에서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공자는 며칠 후
하직을 구하려고 군대로 들어갔다. 경공은 몹시 당황해야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당신 나라의 성상 정도의 지위는 안 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주리다. 이에 공자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제 나라에 머물기로 하고 나왔다. 그러나 제 나라의 중신들 사이에 이러한 왕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공자의 암살을 교하는 자까지 있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경공이 공자를 불러 말하였다. 일전에 그렇게 말했으나 생각해보니 나도 이제 늙어서 당신을 기용해도 도리어 당신에게 폐만 끼칠지 모르겠소. 결국 공자는 제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돌아가게 됐다. 소인은 입으로 수습하나 군자는 행동으로 사냐한다. 공자가 노나라에 귀국한 지 몇 년이 지나 소공이 망명지에서 죽게 되자 그의 동생이 뒤를 잇게 됐다. 이 사람이 전공인데 그가 등극한 이후에도 노나라에서는 여전히 하극상의 풍조가 심했다. 그렇지만 나라의 호랄란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귀국 후 12년 동안 시, 서, 예, 악의 연구와 제자의 교육에 힘쓰면서 정치 방면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때 마침 개씨를 배반한 가신 공산씨가 비읍에서 반란을 일으키고는 사람을 보내 공자를 초빙했다. 이때 공자의 나이는 이미 50세이는데 아무도 자기를 기용하는 사람이 없어 괴로운 나라를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때 반란군이긴 하지만 드디어 초청이 온 것이다.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만 해도 풍이나 호와 같은 작은 곳에서 일어나 왕업을 이루겠다. 마음이 비읍이 비록 작은 곳이긴 하지만 혹시 희망이 있지 않을까. 공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제자 자로가 만류하고 나섰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어쨌든 나를 초빙하겠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나에게 정치를 맡겨준다면 문왕과 무왕처럼 동방에 전례가 완비된 주나라를 채울 텐데 그러나 공자는 결국 가지 않았다. 그 후 노나라 정공은 공자를 중도의 장관에 임명하였다. 공자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자 벌써 나라를 다스림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주변의 나라들까지 공자의 치세술을 본받게 되었다. 공자는 중도 장관에게 사공되었고 다시 대사구의 자리에 올랐다. 여색을 좋아하는 만큼 덕청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정공 13년 여름 공자는 정공에게 말했다. 신하는 집안에 무기를 감추어 둘 수 없으며 대부의 봉업은 백치의 성읍을 쌓아서는 안됩니다. 그러고는 중류를 파견하여 계시의 가신으로 삼아 개손시, 숙손시, 맹손시, 상가 봉업의 성벽을 허물려고 하였다. 숙손시가 먼저 후의 성벽을 허물었고 계시도 곧 비의 성벽을 허물려 하였으나 당시 비업 업제였던 공산분류와 숙손첩은 비땅 사람들을 이끌고 노나라를 공격하였다. 정공은 개손, 숙손, 맹손의 세 사람과 함께 개손의 거처로 피신하여 계무자의 누대로 올라갔다. 공산분류는 그곳을 공격하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미 정공의 누대역까지 쳐들어왔다. 공자가 곧 신구수의 악기에게 누대를 내려가 격파하도록 하자 그들은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노나라 사람들은 기세를 타고 그들을 추격하여 고멸해서 완전히 괴멸시켰다. 공산분류와 숙손첩 두 사람은 제나라로 도망쳤고 드디어 비의 성벽은 마침내 파괴되었다. 이어서 곧 성성을 허물려고 할 때 성읍의 업제 공념처보가 맹손에게 말하였다. 성읍의 성벽을 없애게 되면 제나라 군대가 앞으로 반드시 도부의 북문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성은 당신들 맹씨를 보호하는 보루로서 성읍이 없으면 곧 맹씨도 없습니다. 나는 성을 허물 수 없습니다. 12월 로어 정공은 군대를 이끌고 성성을 포기하였으나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정공 14년 드디어 공자는 대사고에서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공자는 무척 기뻐하고 있었는데 제자 중의 한 사람이 공자의 그런 표정을 보고 불만스러운 듯이 입을 열었다. 군자는 큰 화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 복이 와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그런 말도 있지만 또 높은 지위에 올라서 아래의 선배들을 예의로 대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말도 있지 않더냐라고 대답하였다. 공자는 우선 노나라의 정치를 혼란시킨 대부 소정묘를 처벌하고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나자 양과 돼지를 파는 사람들이 값을 속이지 않고 남녀가 길을 가도 따로 걸었으며 길에 떨어진 남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또 노나라를 방문하는 타국인은 일일이 관리에게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다. 제나라 경공은 노나라가 이렇게 안으로 안정되어 간다는 소문을 전해 듣자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리하여 대신들을 모두 불러놓고는 말했다.
이대로 공자가 정치를 담당한다면 오나라는 언젠가는 천하의 패자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이웃에 있는 우리 제나라에는 당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차라리 지금 땅을 분할해서 노나라에 양도해주고 협력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자 대부 여서가 나서서 질인하였다. 땅을 양도해주기 전에 노나라를 정치적으로 교란하여 보는 것이 어떨까요? 땅을 양도하는 것은 그 후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나라는 정부에서 미녀 80명을 선발하여 화려한 옷을 입게 하고 각락의 춤을 배우게 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한 128의 말을 합쳐 노나라 군주에게 선물하기로 하였다. 제나라는 화려하게 장식한 이들 미녀와 말들을 먼저 노나라 도성의 남쪽 문에 대기시켜 놓았다. 노나라 상경 개환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평국으로 갈아입고 몇 번이나 가서 보더니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는 노 정공과 논의 아들아 두 사람은 각지를 시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하루 종일 그곳에 가서 구경하면서 정산한 아랑곳하지 않게 됐다. 이에 자루가 공자에게 말했다. 이제 노나라를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얼마 후면 하늘의 제사를 모실 날이 온다. 만약 그날 예식에 따라 대부들에게 제물이 보내진다면 더 머물러도 될 것이다. 제환자는 결국 제나라로부터 미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사흘 동안 완전히 정사를 방치했다. 그러면서 제사를 모시고서도 대부들에게 제물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공자는 마침내 길을 떠나 노나라의 남쪽 국경에 가까운 둔이라는 마을에 묵게 됐다. 이때 대부 사이가 전송을 하러 와서 선생께서는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는데 어째서 노나라를 떠나려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이에 공자는 제가 노래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 여자의 입 사람을 떠나게 하는구나. 그 여자의 말 사람의 일을 망치고 몸을 죽게 하는구나. 유유자적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자꾸나. 사인은 길을 되돌아갔다. 제환자가 돌아온 사이에게 물었다. 공자가 뭐라고 하였소? 사인은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 그러자 개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였다. 공자는 그들 여자와 노래로 인하여 나를 비난했구나. 공자는 그 뒤 위나라로 가서 자로의 손이처남인 안탁주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공자 일행은 진나라로 가기로 결정하고 도중에 송나라 광지방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공자의 말을 끌던 제자 인각이 채찍으로 성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전에 왔을 때는 저기 무너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이 말을 얼핏 들은 광지방 사람이 분명히 노나라 제시에 가신 양호가 또 온 것이라 생각했다. 양호는 전에 광지방에서 커다란 소란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공자가 양호와 닮았었다. 이 때문에 공자 일행은 사람들에게 포위당해 구금되고 말았다. 구금된 지 5일째 이르러 공자 일행으로부터 떨어져 사라졌던 애제자인 안희가 겨우 도착했다. 안희의 얼굴을 보자 공자는 크게 기뻐했다. 오, 무사했구나. 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었다. 안희는 감격하면서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건재하신데 제가 어찌 먼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몇 달이 지나도 구금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자들은 제자들을 위로하였다. 걱정할 것 없다. 주나라 문왕은 이미 없으나 문은 결코 상실되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 모두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 만약 하늘이 이것을 멸할 것이었다면 애당초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치지도 그 책임을 지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늘이 이 문을 멸한 것이 아닌데 광지방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공자는 제자 한 사람을 위나라 대신의 가신으로 보내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공자는 조나라를 거쳐 송나라 영내로 들어왔다. 어느 날 큰 나무 그늘에서 제자들에게 예에 대한 강습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일찍이 공자에게 창피를 당한 적이 있는 송나라의 무관 황계가 공자를 죽이려고 그 나무를 잘라 쓰러뜨렸다. 공자는 겨우 몸을 피해 위기일발에서 난을 모면했다. 제자들은 마음이 급했다. 빨리 떠나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말했다. 나는 하늘로부터 덕을 받은 몸이다. 감히 황간 따위가 나를 어쩔 것이냐. 이상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